우리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숨겨진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신분이 곧 운명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조선시대. 그 거대한 궁궐의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서 정해진 운명의 물줄기를 거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봉황과도 같았던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정막이 흐른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초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궁녀도 아닌 구준이를 도맡아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할 일만 하는 그녀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녀들은 물론이요, 이세 등등한 상궁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데뷔 전에 한 상궁이 멀찍이 서 초련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가끔은 그 깊은 눈빛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여 섬뜩할 때가 있어. 곁에 있던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어찌 저리도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말을 걸기조차 어렵사옵니다. 상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러한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저리 그릇이 큰 아이가 미천한 신분에 갇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궁궐 안에서 초련은 실로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곁에서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심성은 물론 이기의 순간마다 번뜩이는 놀라운 지혜를 말입니다. 지난해 무더운 여름, 며칠간 쏟아진 장맛비로 궁궐의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뿐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비백산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초련만이 홀로 침착하게 빗물에 휩쓸려 내리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쪽 오래된 소나무 기둥을 베어다 물길을 막으면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던 담장은 이태롭게나마 버텨냈고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초련을 궁궐의 해결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시기하는 이는 적었고 오히려 곁에 두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친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치 초련의 앞길을 은빛으로 물들이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찰나 휙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머리 하나는 좋기 더 커 보이는 사내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초련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란 것은 사내 쪽인 듯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한 발, 두 발, 어색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기둥 모서리에 등을 세게 부딪혔는지 읍 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삼켰고 발뒤꿈치는 돌뿌리에 걸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초련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 달빛 아래 나타난 귀신으로라도 보이셨나 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묻자
사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고요한 달빛 아래 이리 고운 사람을 뜻밖의 마주쳐 잠시 놀란 것뿐이다. 그 말에 초련은 눈을 살짝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셋내의 농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혹 퇴청이 늦으신 듯합니다. 아, 서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살랑이는 밤바람 사이로 보름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초련은 그에게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궁녀가 아니라면 필시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일 터인데 어찌 이 여인에게서는 이토록 단아하고 깊은 기품이 넘쳐 흐르는가. 사내 역시 초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련의 눈에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을 법도 한데 유독 달빛이 그 옥패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초련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 저하시구나. 초련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궁 안에서 이리 늦은 시각까지 홀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어서 처소로 돌아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련은 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의 운명을 엮어낼 첫 번째 매듭임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세자 저하가 맞으신데 헌데 저하의 얼굴에 드리운 저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초련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아는 채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상감의 관상가 정운이 궁녀들과 궁인들의 관상을 보기 위해 궁을 찾았습니다. 잔병치레가 잦았던 대비의 명으로 혹궁 안에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는지 가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운은 수많은 궁녀들의 얼굴을 살피고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로 초련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기록을 하려던 그의 붓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 여인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후의 상이다. 순간 주변에 있던 상궁들과 내시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니, 관상가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미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하물며 천인 출신이지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매, 미간의 서린 기운, 그리고 깃불의 흐름까지 틀림없이 국모가 되실 존귀한 상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날 밤 초련은 내금이 병사들에게 끌려가 밀실에서 직접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천한 여종의 몸으로 어찌 감히 왕후의 관상을 지녔단 말이냐? 초련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히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한들 제 신분이 천하다면 그저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곁에 있던 내시가 고했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친척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나 대대로 천한 신부님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허나 저 아이가 계속 궁궐 안에 머문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여 병이 더욱 깊어지겠구나. 전연을 당장 궁 밖으로 내치거라. 초련은 다급히 애원했습니다. 대비마마, 부디 하룻밤만,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끌어내. 실로 불길한 아이로다.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는 차갑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궁은 말없이 초련을 데리고 궁궐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마마님, 제발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모른 척 눈 감아 주실 순 없겠습니까? 그 애절한 부탁에 상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오늘 밤 너는 이 궁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거라. 상궁마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초련은 니엇니엇 저무는 하늘을 보며 어제 달빛 아래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세자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 그 위기가 바로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고 근처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초련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너는 어젯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그 순간 초련은 자신이 잘못 보았기를 바랐던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자의 관상의 어둠이 더욱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더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초련의 눈 속에 서린 절박함을 읽고는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초련은 재빨리 세자를 이끌어 커다란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간 창호지 틈으로 칼날의 섬광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저하. 허나 아직 끝이 아니옵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곧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고요한 서고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무사히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품속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풍의 아주 작은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자의 눈에 내시의 입가에 깊게 찢어진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내시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를 완전히 빠져나가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품에 기대어 있는 초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병풍 밖에 작은 기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장을 지키는 장수 같기도 했고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그런 초련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동 소리가 그녀에게 전해질까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넌 겁이 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의 낮은 목소리에 초련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 큰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운명처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초련에게 자신이 암행을 나갈 때 입던 평상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 그리고 나를 지켜다오. 초련은 그가 건넨 검풀은 비단 한복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서 갈아입거라. 오늘 밤은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듯하구나.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서고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세자의 침소가 있는 동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세자를 모시던 넷이 기둥이는 서고 문밖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그는 한숨을 쉬며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또 어디로 가신 게야? 어제도 몰래 나가시더니만. 기둥이는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궁전으로 달려가 침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자가 그곳에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하, 서고에서 언제 동궁전으로 오셨사옵니까? 내 놈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에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다고요? 업어가도 모를 만큼. 기둥이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세자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이내 정색을 했습니다. 병풍 뒤 비밀의 방에 숨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초련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참으로 짓궂으시구나. 그렇게 초련은 세자 침소 병풍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초련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관상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저하? 매일 밤 그대가 곁에 있어주니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나. 초련은 진지한 얼굴로 그의 안위를 살피는데 세자는 자꾸만 장난스러운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련의 눈에 세자의 얼굴에 드리운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 하루는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느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사옵니다. 이는 필시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징조이옵니다. 세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회가 있어 많은 신료들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느니라. 초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지혜로운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저하,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대신 그 술과 차를 저하의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반응 또한 살피시지요. 그리고 저하께서 직접 드실 차는 넷이 기둥이를 시켜 미리 따로 준비하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지혜는 실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학문 토론회가 시작되고 세자의 잔에 붉은 술이 채워지자 그는 뜻밖에도 그 술병을 들고 가장 먼저 대비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음에 감사하며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나이다. 대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술도 여기 있는데 굳이 괜찮다. 마마께서도 제게 한 잔 따라주시지요. 여러 대신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대비는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세자는 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드시지요. 관례에 따라 가장 위서른인 대비가 먼저 술을 마시길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차마 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그런 대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결국 대비는 마지못해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듯 연기하며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처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소리치며 기둥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기둥이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대비가 준비한 술병을 몰래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는 술을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세자 저하, 독이 든 술이 맞사옵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이 사실을 당장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다. 대비는 머지않아 자신의 본색을 스스로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세자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으로 침소에 돌아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초련아,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구나. 비밀의 방에서 그의 무사기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초련은 그 목소리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곶감과 약과 그리고 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자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오늘은 목숨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찌 마음 편히 술알을 드실 수 있었겠사옵니까? 세자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로구나.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로 굶주리고 지쳤던 하루를 달랬습니다. 한편 또다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 곁에 있던 관상가 정운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를 곁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아직은 모르오나 곧 밝혀내겠나이다. 그는 초련의 관상을 보았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자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궁궐 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십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에이, 그저 미신일 뿐이지. 자네는 그런 헛소문을 믿는가? 이 소문은 궁녀의 입에서 내시의 귀로 그리고 마침내 관상가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헛소리라 비웃으며 대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들이지요. 마마,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해치우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매화정자에서 대비와 관상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에 안장 아래에 독침을 숨겨라. 말이 놀라 날뛰면 나와 내가 쏜 화살이 그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그리하면 세자는 끄디고 대비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카이신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화정자 기둥 속에 숨겨진 대나무관을 통해 사냥터 별채의 한 방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과 중전, 그리고 여러 대신들 앞에서 세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비의 영모 계획이 전부 드러나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동안 대비가 너를 이리도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대비의 칼날이 내가 아닌 너를 향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돕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사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당장 저 영모를 꾀한 자들을 잡아들이라. 왕의 분노에 찬 발걸음이 매화정자로 향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대비와 관상가는 왕의 위협적인 모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초련이 퍼뜨린 소문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초련은 이제 궁을 떠나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천한 여종의 신분인 그녀를 곁에 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간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여전히 초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을 드린다 한들 그 사람이 초련이 아니라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 삼간택날이 되었습니다. 얇은 발 너머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의 규수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초련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초련아, 정녕 너란 말이더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몹시 굶주렸을 때 허기를 채워주었던 3가지 음식이 있어. 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옆에 있던 중전이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자, 준비한 질문이 그것이 아니지 않소? 어마마마,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몹시 궁금합니다. 세자는 짧게 답하고는 오직 한 사람, 초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자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발이 거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나긴 기다림과 간절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수연. 과거 대비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야 했던 충신 박대감의 여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초련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궁궐의 여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자마저 속일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다시 세자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연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궁궐은 화사한 꽃과 축복으로 가득 찼고 세자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만이 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그러하였사옵니다. 세자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세자빈의 무거운 혼례복 끈을 풀어내렸습니다. 겹겹의 비단이 벗겨지고 서로의 떨림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깊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영원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이별과 기다림의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궁중의 권력 다툼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져 훗날 백성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 부르며 축복했다고 합니다. 미천한 여종의 몸으로 왕후가 된 여인과 그녀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 성군이 된 왕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숨겨진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신분이 곧 운명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조선시대. 그 거대한 궁궐의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서 정해진 운명의 물줄기를 거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봉황과도 같았던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정막이 흐른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초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궁녀도 아닌 구준이를 도맡아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할 일만 하는 그녀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녀들은 물론이요, 이세 등등한 상궁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데뷔 전에 한 상궁이 멀찍이 서 초련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가끔은 그 깊은 눈빛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여 섬뜩할 때가 있어. 곁에 있던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어찌 저리도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말을 걸기조차 어렵사옵니다. 상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러한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저리 그릇이 큰 아이가 미천한 신분에 갇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궁궐 안에서 초련은 실로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곁에서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심성은 물론 이기의 순간마다 번뜩이는 놀라운 지혜를 말입니다. 지난해 무더운 여름, 며칠간 쏟아진 장맛비로 궁궐의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뿐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비백산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초련만이 홀로 침착하게 빗물에 휩쓸려 내리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쪽 오래된 소나무 기둥을 베어다 물길을 막으면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던 담장은 이태롭게나마 버텨냈고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초련을 궁궐의 해결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시기하는 이는 적었고 오히려 곁에 두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친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치 초련의 앞길을 은빛으로 물들이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찰나 휙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머리 하나는 좋기 더 커 보이는 사내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초련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란 것은 사내 쪽인 듯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한 발, 두 발, 어색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기둥 모서리에 등을 세게 부딪혔는지 읍 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삼켰고 발 뒤꿈치는 돌뿌리에 걸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초련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 달빛 아래 나타난 귀신으로라도 보이셨나 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묻자 사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고요한 달빛 아래 이리 고운 사람을 뜻밖의 마주쳐 잠시 놀란 것뿐이다. 그 말에 초련은 눈을 살짝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셋내의 농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혹 퇴청이 늦으신 듯합니다. 아, 서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살랑이는 밤바람 사이로 보름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초련은 그에게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궁녀가 아니라면 필시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일 터인데 어찌 이 여인에게서는 이토록 단아하고 깊은 기품이 넘쳐 흐르는가. 사내 역시 초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련의 눈에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을 법도 한데 유독 달빛이 그 옥패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초련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 저하시구나. 초련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궁 안에서 이리 늦은 시각까지 홀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어서 처소로 돌아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련은 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의 운명을 엮어낼 첫 번째 매듭임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세자 저하가 맞으신데 헌데 저하의 얼굴에 드리운 저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초련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아는 채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상감의 관상가 정운이 궁녀들과 궁인들의 관상을 보기 위해 궁을 찾았습니다. 잔병치레가 잦았던 대비의 명으로 혹궁 안에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는지 가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운은 수많은 궁녀들의 얼굴을 살피고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로 초련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기록을 하려던 그의 붓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 여인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후의 상이다. 순간 주변에 있던 상궁들과 내시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니, 관상가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미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하물며 천인 출신이지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매, 미간의 서린 기운, 그리고 깃불의 흐름까지 틀림없이 국모가 되실 존귀한 상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날 밤 초련은 내금이 병사들에게 끌려가 밀실에서 직접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천한 여종의 몸으로 어찌 감히 왕후의 관상을 지녔단 말이냐? 초련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히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한들 제 신분이 천하다면 그저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곁에 있던 내시가 고했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친척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나 대대로 천한 신부님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허나 저 아이가 계속 궁궐 안에 머문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여 병이 더욱 깊어지겠구나. 전연을 당장 궁 밖으로 내치거라. 초련은 다급히 애원했습니다.
대비마마, 부디 하룻밤만,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끌어내. 실로 불길한 아이로다.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는 차갑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궁은 말없이 초련을 데리고 궁궐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마마님, 제발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모른 척 눈 감아 주실 순 없겠습니까? 그 애절한 부탁에 상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오늘 밤 너는 이 궁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거라. 상궁마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초련은 니엇니엇 저무는 하늘을 보며 어제 달빛 아래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세자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 그 위기가 바로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고 근처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초련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너는 어젯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그 순간 초련은 자신이 잘못 보았기를 바랐던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자의 관상의 어둠이 더욱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더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초련의 눈 속에 서린 절박함을 읽고는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초련은 재빨리 세자를 이끌어 커다란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간 창호지 틈으로 칼날의 섬광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저하. 허나 아직 끝이 아니옵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곧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이 고요한 서고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무사히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품속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풍의 아주 작은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자의 눈에 내시의 입가에 깊게 찢어진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내시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를 완전히 빠져나가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품에 기대어 있는 초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병풍 밖에 작은 기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장을 지키는 장수 같기도 했고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그런 초련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동 소리가 그녀에게 전해질까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넌 겁이 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의 낮은 목소리에 초련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 큰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운명처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초련에게 자신이 암행을 나갈 때 입던 평상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 그리고 나를 지켜다오. 초련은 그가 건넨 검풀은 비단 한복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서 갈아입거라. 오늘 밤은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듯하구나.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서고의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세자의 침소가 있는 동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세자를 모시던 넷이 기둥이는 서고 문밖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그는 한숨을 쉬며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또 어디로 가신 게야? 어제도 몰래 나가시더니만. 기둥이는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궁전으로 달려가 침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자가 그곳에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하, 서고에서 언제 동궁전으로 오셨사옵니까? 내 놈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에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다고요? 업어가도 모를 만큼. 기둥이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세자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이내 정색을 했습니다. 병풍 뒤 비밀의 방에 숨어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초련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참으로 짓궂으시구나. 그렇게 초련은 세자 침소 병풍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초련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관상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저하? 매일 밤 그대가 곁에 있어주니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구나. 초련은 진지한 얼굴로 그의 안위를 살피는데 세자는 자꾸만 장난스러운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련의 눈에 세자의 얼굴에 드리운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 하루는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느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사옵니다. 이는 필시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징조이옵니다. 세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회가 있어 많은 신료들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느니라. 초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지혜로운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저하,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대신 그 술과 차를 저하의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반응 또한 살피시지요. 그리고 저하께서 직접 드실 차는 넷이 기둥이를 시켜 미리 따로 준비하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지혜는 실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학문 토론회가 시작되고 세자의 잔에 붉은 술이 채워지자 그는 뜻밖에도 그 술병을 들고 가장 먼저 대비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음에 감사하며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나이다. 대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술도 여기 있는데 굳이 괜찮다. 마마께서도 제게 한 잔 따라주시지요. 여러 대신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대비는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세자는 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드시지요. 관례에 따라 가장 위서른인 대비가 먼저 술을 마시길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차마 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그런 대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결국 대비는 마지못해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듯 연기하며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처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소리치며 기둥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기둥이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대비가 준비한 술병을 몰래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는 술을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세자 저하, 독이 든 술이 맞사옵니다. 알고 있었다. 아니, 이 사실을 당장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다. 대비는 머지않아 자신의 본색을 스스로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렇게 세자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으로 침소에 돌아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초련아,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구나. 비밀의 방에서 그의 무사기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초련은 그 목소리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곶감과 약과 그리고 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자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오늘은 목숨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찌 마음 편히 술알을 드실 수 있었겠사옵니까? 세자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로구나.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로 굶주리고 지쳤던 하루를 달랬습니다. 한편 또다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 곁에 있던 관상가 정운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를 곁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아직은 모르오나 곧 밝혀내겠나이다. 그는 초련의 관상을 보았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자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궁궐 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시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에이, 그저 미신일 뿐이지. 자네는 그런 헛소문을 믿는가? 이 소문은 궁녀의 입에서 내시의 귀로 그리고 마침내 관상가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헛소리라 비웃으며 대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들이지요. 마마,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해치우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매화정자에서 대비와 관상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에 독침을 숨겨라. 말이 놀라 날뛰면 나와 내가 쏜 화살이 그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그리하면 세자는 끄디고 대비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카이신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화정자 기둥 속에 숨겨진 대나무관을 통해 사냥터 별채의 한 방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과 중전, 그리고 여러 대신들 앞에서 세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비의 영모 계획이 전부 드러나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대로 고하거라. 그동안 대비가 너를 이리도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대비의 칼날이 내가 아닌 너를 향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돕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사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당장 저 영모를 꾀한 자들을 잡아들이라. 왕의 분노에 찬 발걸음이 매화정자로 향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대비와 관상가는 왕의 위협적인 모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초련히 퍼뜨린 소문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초련은 이제 궁을 떠나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천한 여종의 신분인 그녀를 곁에 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 금올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간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여전히 초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을 드린다 한들 그 사람이 초련이 아니라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 삼간택날이 되었습니다. 얇은 발 너머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의 규수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초련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초련아, 정녕 너란 말이더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몹시 굶주렸을 때 허기를 채워주었던 3가지 음식이 있소. 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옆에 있던 중전이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자, 준비한 질문이 그것이 아니지 않소? 어마마마,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몹시 궁금합니다. 세자는 짧게 답하고는 오직 한 사람, 초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자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발이 거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나긴 기다림과 간절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수연. 과거 대비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야 했던 충신 박대감의 여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초련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궁궐의 여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자마저 속일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다시 세자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연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궁궐은 화사한 꽃과 축복으로 가득 찼고 세자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만이 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그러하였사옵니다. 세자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세자빈의 무거운 혼례복끈을 풀어내렸습니다. 겹겹의 비단이 벗겨지고 서로의 떨림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깊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영원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이별과 기다림의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궁중의 권력 다툼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져
훗날 백성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 부르며 축복했다고 합니다. 미천한 여종의 몸으로 왕후가 된 여인과 그녀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 성군이 된 왕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